네,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가운데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네, 이번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홍영표 의원이 상당히 좀 어깨가 무겁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뽑히게 됐는데요. 당선 인사 마친 다음에 첫 행보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끌어안기였는데 일단 국회 정상화가 좀 요원한 상황에서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상당히 좀 부담된 상황에서 첫 행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일단 들어볼까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문의 대표 인사로 알려져 있죠. 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요. 지난번 도전 때는 아시다시피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7표 차로 이제 지는 바람에 분루를 삼켰었는데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78표를 얻으면서 넉넉한 차이로 노웅래 의원을 이기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이제 친문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조율은 편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친문 쪽에 너무 청와대 쪽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예. 이런 거를 의식해서인지 포용을 한 통큰 정치 그리고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신에 있는 정치를 또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기반이 친문이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청와대하고 엇박자 내는 것은 또 그런 행보는 어려울 거라는 또 이런 비관적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협치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한 수준이 아니었냐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김성태 대표하고는 굉장히 친한 관계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친한 관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드러나려고 하면 재량권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의 여당 원내대표가 그만큼 재량권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출장소라고 하는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는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무리 친문이라고 해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제한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고요. 사실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회 지금의 파워 엘리트의 핵심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노조 여기를 다 다 아우르고 있어요. 예. 민주노총이기도 하고 또 참여연대의 일부 일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자기 영역 같은 게 있으니까 예. 일정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족쇄가 될지 네. 여당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재량권의 그렇죠. 정도 어릴 것인지. 네네 그런 것들이 예. 관심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한된 재량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 중에 네. 이제 홍 의원이 내 친구다라고 말을 하면서 특검 수용의 기대감도 드러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노동계 출신의 두 의원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나이도 일단 비슷합니다. 홍 원내대표가 57년생이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58년생입니다. 그리고 같은 노동계 출신이었고 또 같은 삼선 의원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한노위에서 같이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성격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제 홍영표 의원이 당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단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대감만큼 이게 협상이 잘 이루어질지는 또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문이지만 지금 야당에서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관련된 요구 조건들이 사실상 여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스타일이 비슷하고 맞았다는 점과 이런 것을 원내대표 입장에서 받아들일 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고 그래도 정치인끼리 친구면 이렇게 아무리 국가 일이지만 현안이지만 좀 더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재량권의 문제예요. 지난번에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네. 다나와서 서로 반말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라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참 그렇죠. 어려운데 그런 걸 보면 우원식 대표도 가까운 사이였을 테고 네. 홍 대표도 일정 정도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홍 대표가 얼마나 재량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량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여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표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렇죠. 시대인 청와대의 눈치도 봐야 하고 네. 그런 와중에서 재량의 범위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실험대라고 하는 게 예전에 뭐 지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가 원내대표 할 때 청와대 각을 세우면서 지금은 대권 후보의 반열까지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소신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명만 받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홍 대표는 지금 정치인 홍 대표로서 거의 그야말로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거고 우원식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철을 밟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당도 네. 좀 불행하게 되고 여야 협치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치의 실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그렇죠. 정치가 참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홍 대표가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이 특검 같은 경우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원식 대표가 나가면서 그랬잖아요. 대통령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그럼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 제외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그 뭐 추미애 대표의 그 말을 고려드리긴 했습니다만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들어놓았다고 비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의 입장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특검 수용에 대해서 스스로 재량권을 갖고 막 어떻게 협상하기가 쉽지 않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뭐 여야가 다 대표가 참 무슨 말로 사고를 치면은 원내대표가 일정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은 그렇다 치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는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살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국회 파트너의 키를 잡고 있는 거는 대표라기보다 원내대표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예전에도 유승민 그 원내대표하고 이 각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만큼 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추 대표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일정 정도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홍 원내대표가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그 관건은 전적으로 이제 야당이 어떤 그 협상 스탠스를 보이느냐에 따라 지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물론 홍 원내대표가 이제 뭐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특검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홍영표 의원이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해도 그럴 여지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특검은 그래 받아는 보겠다라고 한발 물러섰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까지 특검을 해라 이런 주장들은 홍영표 의원이 재량권을 갖고 있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에서 타협하는 그 부분의 양보를 야당이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는 한 홍영표 대표가 아무리 재량권을 발휘한다고 해도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야당의 한 발 물러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회 파행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안건을 이제 14일에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렇게 강한 반발 속에서 어떻게 표결을 붙일 수 있을까요? 사실 국회의장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험한 마무리를 하는 것들은 본인도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엄포의 수준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각오로 하겠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이 막으면은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서로 강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원포인트를 해가지고 의원들 이걸 받고 이런 과정이 최소한 야당이 그것까지는 원포인트로 가능하다. 이럴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들은 본인의 명예나 국회의 권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그리고 향후에 여야가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도 국회의장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역구 4곳인데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들어오긴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 처리 안 하겠다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상당히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직권상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약간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국회의장실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직권상정하는 사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법에 나와 있는 85조의 국회 그 직권상정에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권상정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의 의결이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에 있어서 의장이 이렇게 직권으로 상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 사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사직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 협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어를 직권상정이라고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이게 의안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 국회의원 4명을 못 뽑게 되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관련된 부분을 결부지어서 야당이 일괄적으로 국회에서 여당과의 협상을 미뤄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국민에게 참정권을 실현시켜준다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해 주는 게 국민에 대한 시각에서도 더 좋아 보일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굳이 상임위를 거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협상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4일에 치러질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시작으로 상임위원장 등의 어떤 원구성 협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협상이 안 되면 또 후반기 국회 어떤 원구성도, 하반기 원구성도 사실 빚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20대 후반 원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야 뭐 표결로 갈 수도 있지만 예. 원구성은 굉장히 난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네. 상임위원장은 어떤 몫으로 예. 나누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도가 지난번에 그 전반기에 비해서는 정당 구도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은 6월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의 민심이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는 일단 국회를 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가 중요해지는데 지방선거를 여당에서는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강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 그래도 야당이 살아야지 일정 정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양쪽의 가치 중에 국민들이 어느 쪽에다가 더 무게를 실어주느냐 그것이 결국은 원구성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원구성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 결과의 종속 변수. 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제 단식을 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9일 만에 이제 건강 악화로 공식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특검 요구를 좀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이번 단식 농성 평가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 단식 농성이 국민에게 왜 단식을 할까 하는 호기심과 관심은 얻었지만 국민의 민심과는 이반되는 그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관심을 얻었기 때문에 지지보다는 조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더 받았던 것 같고요. 지금 뭐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협상을 거부하고 그냥 단식에 들어가 버린 그런 모습도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과 같이 이제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여당의 그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그 치적까지도 좀 깎아내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냥 발목만 잡는 야당의 입장이라 그리고 또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협상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단식만 해버리는 야당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게 훨씬 더 많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득실이 다 있죠. 사실 그거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검에 대해서 딱 그런 결론을 못 내리고 네. 했는데 지금 뭐 더 하면은 생명에 영향이 미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차치하고 일단은 그 와중에서 거듭된 가짜 뉴스와 뭐 폭행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김성태 대표를 괴롭혔잖아요. 그게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단 그 단식을 푼 거는 개인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득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 이미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원내대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원내대표가 단식을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맞는 거죠. 대표가 단식을 하고 협상창구에는 원내대표는 가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걸 함으로써 얻은 건 있어요. 리더의 책임감. 또 하나는 폭행범의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좀 따뜻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거고 실제로 더 큰 것은 당 입장에서는 특검의 불씨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단식 들어가기 전에 사실 당내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내가 총대를 매겠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특검을 일정 정도 계속 유지시켰다는 것.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들, 남북 협상이나 미북 협상이나 이런 굵직한 여론의 상황에서 그나마 이 특검을 계속 이슈로 지켜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와중에도 또 특검을 여당에서 조건부인지 아니면 거부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다라고 얘기를 끌어냈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정 정도의 득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결실을 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식의 평가 성과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식이 있지만 어쨌든 특검의 불씨를 살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좀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이익이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6월 지방선거 하루 전날 10일에로 그렇죠.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선거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반면에 야당 측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큰 영향 주지 않을 거다 얘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좀 인물보다는 약간 이번에도 이슈와 어떤 구도 측면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보시죠. 선거는 기세, 분위기가 또 많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하필이면 지방선거 전날 하는 거에 대해서 몹시 불편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되게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평가절하하는 듯한 그리고 일부러 이런 걸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있어서는 물론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사이에서 어느 정도 되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된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그날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이 바로 선거할 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쯤이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되게 표정 관리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전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전에 없었던 그런 협상 결과가 도출된다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그게 다 반영됐다고 봐요. 지금 민심에 있어서. 이미 많이 반영된 네.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8년 전이죠. 예.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 그때도 여당이 압승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역전을 시킨 상황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슈 자체가 아니라 예. 야당이 이걸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꾸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 지금 있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특검이나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힘이 붙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객관적인 남북이나 북미 협상 자체보다는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 여당이나 보수층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객관적으로는 경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모든 뉴스가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사실은 저작거리에 있는 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삐져나올 구멍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욕구들을 어떻게 환기시키느냐, 그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야당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